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 매일매일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위대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쪽으로 보면 약간의 군사기술적인 얘기, 저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인간의 정신이나 혹은 이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부분적으로는 드렸지만 군사기술에 대한 개념 정리는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제 군사기술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전쟁은 끔찍하면서도 굉장히 위대한 영향을 끼치죠. 이때 위대하다 이런 말씀은 great, 이거는 여기서는 거대한 변화를 촉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선과 악을 넘어서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규모, 즉 대전이 끼치는 영향은 많이들 주목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8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있었던 7년 전쟁,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0세기 말하자면 1939년서부터 1945년까지 그 허리에 걸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얘기들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전쟁의 영향에 의해서 왼쪽 사진에서 보는 저런 공산혁명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에 의해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나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 3.1운동도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사실 그건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고요. 중유럽, 동유럽하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폴란드도 그때야 한 150년 만에 이제 독립을 회복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이 기회를 노려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특히 이제 그때 많은 영향을 했는데, 이 기회를 노려서 우리가 문명과 현대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다, 그런 일을 벌였죠. 돌이켜보면 이제 중국의 그 공산혁명도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중국은 이제 주로 그 일본을 많이 의식을 했는데,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입니다. 일본이 영국, 미국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 내 식민지를 다 차지했죠. 뭐 산둥이니 뭐 이런 데 다 차지했는데, 이제 영국, 미국에 보니까 얘들 싸우지도 않고 먹기만 잔뜩 주워 먹으니까 압력 넣어가지고 굴욕적으로 그걸 다 토해냈습니다, 그때 일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저 정말 별 볼 일 없던 섬나라 애들이 저 지경인데 우리 대제국, 이 중화제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열을 잘못 받았죠. 우리는 열을 받아서 각성을 했는데 중국은 그때 열 받아갖고 피바다로 달려간 거예요. 베트남도 의외로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전쟁 중에 군수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부족하니까 똑똑하고 젊은 베트남 사람들, 청년층을, 굉장히 그 똑똑한 베트남 청년층을 약 10만 명 정도 프랑스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전시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원단 프랑스 공산주의를 배운 겁니다. 그때 프랑스 공산당은 말하자면 이제 그 굉장히 과격할 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정말 급진 공산당인데 거기서 원단을 배운 거예요. 그런 청년층이 10만 명이 양상된 거예요. 10만 명. 그때 아마 베트남 인구,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베트남 인구 한 3천만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에 3천만도 채 안 될 겁니다. 2천만, 2,500만. 그중에 10만 명이 프랑스 원단 공산주의 사상을, 그 세련되고 그 지독한 공산주의 사상을 세례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청년층이. 거기서 프랑스 공산주의 민족해방운동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쟁은 무지하게 그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규모 전쟁도 의외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러일 전쟁,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제국과 일제가 붙은 건데, 이거 뭐 동아시아 쪽에서 붙은 거니까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무지하게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이제 1905년이죠. 일제가 예상을 뒤엎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함대가 다 작살나요. 블라디보스톡 함대 작살나고 여순 함대 작살나고 저기 유럽 쪽에서 그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앞으로 해서 꾸역꾸역 올라온 러시아 발틱 함대 다 작살나고 러시아가 함대가 다 없어져 버려요. 배가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러시아 육군이 만주에서 작살나고 그래서 일제가 이게 처음에 일제 뒷돈을 댄 게 이 전쟁 자금을 댄 게 이제 영국과 미국인데요. 이게 대리전이거든요. 진짜 프락시원인데 어떻게 보면 일제가 러시아랑 싸우다가 굉장히 개고생할 걸로 생각하고 그냥 둘 다 좀 망해라 그러고서 뒷돈을 대준 건데 일제가 예상을 뒤엎은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905년에 끝나고 나니까 이 러시아 이제 그 지식층이랑 이런 사람들이 혁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유럽의 열강 중엔 열강인 러시아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어떻게 그 동아시아의 저 야만적 그 조그만 미개한 나라한테 이렇게 쥐어 터지냐 굴욕적으로. 그 혁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급진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급진운동에 의한 사형수의 숫자가 뭐 10배, 20배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급진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게 중국 적화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뭔가 완전히 뒤집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해혁명으로 이어지고 신해혁명이 나중에 이제 공산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죠. 또한 이것이 한국인의 그 식민지화의 계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각성 분발의 씨앗이기도 하죠. 야, 이거 별것도 아닌 저 외놈들도 하는 걸 우리가 왜 못하냐. 또 이것이 일제 군국주의, 일제가 침략적 군국주의로 치닫게 되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약 한 25년 후에 일제는 완전히 침략적 군국주의로 치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이것도 뭐 국지전적인 거죠. 베트남과 지금 캄보디아, 지금 라오스가 적화된 그런 과정인데, 그러나 이것이 세계 질서에서 미중 화해를 불러일으키죠. 여기 이제 저기서 보듯이 그 오른쪽 사진, 모택동과 닉슨의 만남, 이게 베트남 전쟁의 결과예요.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에서 미국이 이제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련은 막아야겠고,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미중 화해가 1970년대 초에 시작된 미중 화해가 20년 후에는 미중 밀월로 바뀌게 되죠. 참고로 저 왼쪽에 있는 시뻘건 그림은 뭐냐? 저기 이게 소련 적화인데 저기 그 까만 점점 찍힌 거, 저기가 그냥 제가 그릇된 그 이상한 그 지도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저게 다 스탈린 때 그 집단 노동 수용소가 설치됐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런 일들의 씨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일 전쟁 때에 이미 심겨진 겁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은 한국에서는 저게 유신 체제의 씨앗입니다. 인도 차이나에서 미국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중동 석유 수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1970년대 초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동 패권 오펙이 절대적 권력으로 가지고 성장해서 나오고 우리가 오일 쇼크에 의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쪽으로 미중 화해가 돼버리고 중국이야말로 6.25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체제로 치닫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와중에 이게 우리랑 별로 상관도 없는 데인데 저기 가서 왜 저렇게 잔인한 전쟁에서 현지 사람들 잡아 죽이고 우리도 죽어가야 되냐. 그래서 미국 사회가 해체되는 그런 위기가 이때에 심겨집니다. 또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지어가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다르파라 그러죠. 아르파라 그러죠. 알파. 그러니까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알파. 거기서 디펜스가 있나? 그게 다르파인가? 다르파라 그럴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핵전쟁이 일어나도 망가지지 않는 망을 만들어야겠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망가지지 않으려면 중앙당국의 망이 없어야 된다. 중앙당국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온 곳 곳곳에 라우타들만 존재하고 그 라우타들끼리 지능이 서로 교환되면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된다. 중앙당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타 중에 한 두세 개가 깨지더라도 다른 라우타에 의해서 그 망이 다시 또 작동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깨지지 않는 망을 만들겠다. 그것이 인터넷의 시작입니다. 미 국방부 첨단 연구 프로젝트가 이때 70년대 중반에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월남전에서 깨지고 나서. 이렇듯이 이제 전쟁은 이제 끔찍하면서도 심각하고 위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세계대전급 전쟁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규모 전쟁 봤어요. 근데 이 국지전 중에 굉장히 소규모 국지전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주목을 안 해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가지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6.25가 그렇습니다. 이때 냉전 대립구도가 완성이 되고요. 뭐 다른 거 하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세계 질서 속에서는 이게 냉전 대립구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군사 침공을 통해서 공산화를 한다라는 이 전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6.25 이후에 소련이 군사력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가서 공산화한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25 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한국에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가 뭐랑 연결되냐면 이게 나중에 중소분쟁의 씨앗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스탈린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스탈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막 이제 49년에 적화한 상태라서. 중국을 압력을 가해서 중국 군인들이 와서 싸우게 만들었다고요. 중국 군인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었고 수십만 명이 죽고 또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러면 무기를 중국에 대줬냐? 아닙니다. 중국 군인이 사용하는 총알 한 발값까지 다 받았습니다. 스탈린이. 그러면 북한을 중국에 내줬냐? 다시 말하자면 북한을 중국에 내줬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안 내줬습니다. 북한을. 예를 들면은 이제 종파숙청 1956년도에 종파숙청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북한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연안파, 즉 중국파, 무정 같은 사람들, 무정은 이미 1951년인가 52년에 숙청됐고요. 연안파가 그래도 기세 등등했는데 그 연안파들 전부 잡아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만 10,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자기들 가서 사람 죽었지. 그다음 무기 사서 사람 죽었지. 그러면 휴전협정에 서명 당사자에 중국이 들어있는데 그럼 북한을 완전히 중국 걸로 내주지. 그것도 아니야. 여전히 북한은 소련 영향권 아래에 있어. 그럼 나는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대약진의 시작 시점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약진의 시작 시점이 북한에 있어서 종파 숙청에 의해서 연안파가 대량 숙청된 그 시점, 그러니까 종파 숙청할 때 연안파, 남로당파 두 개를 한꺼번에 숙청하는데요. 실제로 남로당파는 그전에도 권력을 못 잡고 눈치 보면서 딱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세 등등했던 건 연안파라고요. 연안파가 주요 타겟이죠. 그러니까 이 연안파가 숙청이 되는 그런 상황하고 그 직후부터 바로 대약진 시작돼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중소분쟁의 씨앗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전쟁이에요, 6.25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영향 무지막지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사 전략 전술을 보면요. 제가 들어온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드론이 무서운 게 드론 띄워가지고 자살 공격하는 것도 무섭지만 드론을 띄워놓고서 상대방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그 좌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시키고 드론으로 거기다 대고 그냥 때려버린다 이거죠. GPS 좌표 드론에서 저 목표물에 군사 드론들은 목표물에 레이저 같은 걸 쏴갖고 GPS 좌표를 잡아내는 모양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서 그냥 포로 갈겨버리는 거죠. 곡사포로. 그러니까 곡사포는 전통적 화력인데 GPS는 위성에서 왔고 그거를 드론으로 띄워갖고 드론과 드론 스테이션 그 통제기는 컨트롤러는 또 자체 무선 통신을 해서 그건 뭐 보통 한 10km, 20km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하니까 무선 통신해서 딱 좌표 지정한 다음에 곡사포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곡사포가 정확하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인 곡사포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없는데 완전히 핀포인팅해서 그냥 탱크면 탱크 그 윗대가리 닦고 반경 50cm 내로 빵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GPS니까 위성이니까 위성 통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GPS는 위성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라고 스페이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념을 SC4I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제시하고 싶습니다. C4I라는 건 뭐냐면 이제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formation. 그러니까 C가 4개죠.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C가 4개예요. 그래서 C4라는 게 C가 4개고 I가 하나다. 그 뜻이에요. C4I. 군사용어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이 C3I라 그랬어요. C가 3개에 I. 근데 요새는 컴퓨터 워낙 많이 써가지고 C4I라 그럽니다. 즉, 커맨드는 명령. 그 다음에 컨트롤은 지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통신. 컴퓨터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정보. 즉, 명령, 지휘, 통신, 컴퓨터, 정보. 이 뜻이죠. C4I가. 그런데 저게 GPS를 연결시켜서 같이 작동을 하니까 SC4I가 되죠. 스페이스가 끼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그 얘기 뭐냐. 거기다가 이제 국내 부대끼리 통신할 때는 또 뭘 써요? 그냥 이렇게 무선 통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거리가 멀면 무선 통신이 안 되잖아요. 위성,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으로 통신하자. 마리오폴과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센터 사이의 통신 스타링크로 돼서 지금 러시아 주요 인사가 일론 머스크를 거의 살해 협박을 했었잖아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좀 달아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지하게 달라진 거예요. 곡사포 멍청한 우리나라 곡사포는 자주포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주포도 탱크에 뚜껑 있는 데로 딱 한 방에 명중은 못 시켜요. 굉장히 우리나라 자주포가 전 세계 이거 아닙니까? 전 세계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어요. K9. 그런데 이 우리나라 자주포 최고죠. 근데 이 자주포가 이제는 그러니까 전통적 화력이 자주포 일종의 이제 스스로 굴러가는 곡사포거든요. 전통적 화력이 거의 미사일 같이 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확립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금 나토 가입 서두르고 있거든요. 오늘 내일 중에 무슨 나토 가입 정식 이제 신청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 각국이 우경화되든지 보수 공화주의가 강화되고 따라서 서유럽에서 EU 글로벌리즘이 약화되는데 EU야말로 글로벌리즘의 본가라고요. 그리고 이제 뭘 보여준 거냐면 이게 국민 분발하고 세계 경제 제재 떨어지고 SC4I 지원. 그러니까 뭐 스타링크 위성 통신 안테나 트랜시버. 그다음에 무슨 뭐 드론. 그다음에 제블린, 뭐 스팅어, 엔로 이런 스마트 무기 좀 스팅어 이런 거 좀 지원해 버리면은 그 막강한 러시아를 그냥 무력화시켜 버린다 이거지. 그 힘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국민 분발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바탕한 국민 분발.
이게 이렇게 분발할지를 글로벌리스트들이나 CIA나 국무부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냥 2월 말에 전쟁 터지면 젤렌스키는 튀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 보름이나 1개월 내에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괴뢰 정부 들어오고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를 뭐 제재를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로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급적이면은 발을 안 담그겠다. 그런데 분발을 해갖고 죽자사자 싸우니까 드디어 이제 엊그저께 미국 의회에서 400억 달러 패키지, 그러니까 40 빌리언 패키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글로벌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그 보수 성향의 커멘테이터들도 미국의 전략에서 엄청난 그 전략 변화가 있었다, 쉬프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국민 분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분발 때문에 미국 이쪽 전략이 미국이나 서방의 전략이 확 옮겨간 거예요.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이거 예측 못했던 충격적 진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예측 못했다는 점에서는 러일 전쟁과 굉장히 유사해요.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그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예측을 안 했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공적으로 러시아를 주협할 거라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세계 질서가 확 옮겨버렸잖아요. 그 러일 전쟁 때.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만 이거는 국민 분발, 우리 6.25랑 또 비슷한 거죠. 국민 분발에 의해서 버티고 싸움을 그냥 바락바락 하니까 그냥 세계가 다 그 방향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공산부패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용어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SC4I라는 용어. 두 번째는 이 공산부패 자본주의 CCCC, Corrupt Capitalism of Former Communist Countries. 공산부패 자본주의가 힘 못 쓰네 얘들 아무리 깡패짓 해도 이게 그냥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증명됐다는 얘기는 약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네오콘 글로벌리즘이든 네오콘 글로벌리즘 뭐냐면 현지인들이 뭐 각성을 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 미국이 그냥 경찰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국가 건설까지 싹 해주고 미국이 그냥 다 처리하면 돼. 이게 네오콘이에요. 네오콘 글로벌리즘이든 혹은 좌파 글로벌리즘이든. 무한 젠더가 어떻고 뭐 기후 종말론이 어떻고 뭐 역사 전복이 어떻고 뭐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고 체계적 인종차별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자들. 좌파 글로벌리즘인데 이게 전부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고립주의도 약화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지에서 사람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에 맞추어서 분발을 하면 미국이 무슨 이렇게 무지막지한 군사력 쓸 것도 없이 사실 저기 어디야 이라크에서 쓴 돈에 비하면 껌값이죠. 400억 달러 지원해봐야. 껌값이죠. 이라크에서 지금 몇 조 달러를 썼는데. 이게 고립주의를 약화시켜가지고, 그냥, 현지 국민들이 분발하면 거기에다가 그냥 SC4I만 조금씩 밀어주면은, 그 무시무시한 깡패 국가들을 그냥 물리치네. 그러니까 구태여 고립주의, 우린 신경 쓰기 싫어. 미국인들이 가서 피 흘릴 필요 없어. 지금 미국인들이 가서 피 흘리고 있냐고요. 피 안 흘리고 있잖아요. 현지인들이 다 싸우고 있잖아. 그 고립주의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아까 우선 처음에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이제 우크라가 어떤 식의 그 세계 질서나 이런 걸 변화시키고 있나. 또 하나는 군사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군사기술 평론가들이 지금 군사기술 전략가들이 지금 머리가 좀 굉장히 좀 뜨끈뜨끈해져 있어요. 이거 새로운 현상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제 거예요. SC4I라는 용어 자체는 제 건데 이 컨셉은 그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